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네, 이분 나오셨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유머 있는 정치인, MB 저격수, 국민 깔때기, 댄디 좌파, 예언 적중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봉도사. 예. 그 정봉주 민주당 정계특위 공동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이번에 뭐 이제 예언을 잘해서 봉도사라는 것보다도 이제 사람들 얘기 안 할 때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위안을 좀 받는 거고,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적중을 시켰죠. 박빙일 것이다. 박빙이다. 예. 그건 이제 오래전서부터 주장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임박해서 투표를 얘기할 때 투표는 70대 초반에 머물 것이다. 이제 그거는 4일, 5일 사전 선거 운동이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현주 의원이랑 이야기한 거 들었어요, 제가. 예. 예. 아니 그리고 여러 이제 유튜브도 그러고 여러 예.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74% 정도를 안 넘어갈 거라고 본다 나는. 예. 근데 이제 75%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 이야기 했지. 예. 예, 그 이야기 했어. 왜 그러냐면 그 사전 투표가 단순 계산이에요. 37%를 했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월등히 이겼어요. 민주당이. 예.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본 투표가 37%가 되면 그게 74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본 투표에서 우리가 질 것이다. 지는데 사전 투표에서 진 만큼 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74까지면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똑같이 37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우리가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77 버금갔잖아요. 예. 그러면 본투표를 더 많이 한 거지. 본투표를 한 3% 더 한 거죠. 그렇죠. 한 40%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3%한 거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3%한 거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51대 49 아니면 50.1대 49.9 이렇게 진 거예요. 예. 거기서 앞에서 올라온 것도 조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0.73%진 건데, 그거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다들 예측을 안 하더라고. 투표율은 높을 것이다 무조건.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2017년보다는 절대 안 높을 거다. 그때부터 안 높았잖아요. 그때 네. 77.1인가 그랬죠. 그렇죠. 예. 0.2 정도 낮았는데 이유는 그때는 3파전이었어요. 3파전. 예. 그래서 진보, 보수, 중도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 앞으로는 2017년 투표율을 뛰어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보, 보수로 완전히 갈렸고, 그랬죠. 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가 국힘으로 들어가면서 중도로 찍던 사람들이 많이 기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표율은 안 높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그러네, 거죠. 그러네. 예. 듣고 좀 보면 결과적으로 봐도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닥 정서나 그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미리 조사해놓은 여론조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보면 45나 50 정도가 윤석열 후보한테 가고 이재명 후보한테 35%쯤 와요. 전제가 아름다운 단일화일 때. 근데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갈 사람은 이미 다 갔다. 그래서 선반영됐다. 예, 17% 있다가 7%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10%는 이미 윤석열 후보한테 갈 사람들 다 간 거예요. 그럼 7%는 정말 중도층에 남아 있는데, 이 중도층이라는 사람 중에 호남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득표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호남에 있던 표는 이재명한테 오고 영남에 있던 안철수 지지표는 기권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열심히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도층이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2017년보다 높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런데 버금갔잖아요. 그거는 역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패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정권 교체를 그나마 막판에 누른 게 그나마 카운터 어택을 한 게 국민통합정부였었거든요. 그게 누르지는 못했지만 국민통합정부는 갈등과 대립을 좀 조정하는 측면이 있겠구나 하면서 막판에 그 아젠다를 보고 저쪽에서 놀랬거든요. 정치 교체. 예. 근데 정치 교체인데 잘 오지 않는데 뭐지? 국민통합정부다. 이거 이제 안 싸우겠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2월 14일 날 본격적으로 던졌는데 너무 늦었죠. 근데 원래 1월 4일 날 던지려고 준비가 됐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1월에? 예, 1월 4일 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탠스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또 모르네. 그러니까 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페인이었다. 그 페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부터 하죠. 그러면 민주당의 페인. 그렇죠.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후에 또 교훈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국민통합정부를 조금 일찍 던졌으면 어떤가? 그러면 이제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정치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프레임이 없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시대 정신. 예. 보통 이제 이게 사회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SNS 미디어를 공부하는 데서 보면 FAD라고 해갖고 이제 그건 한두 달 정도 이제 유행하는 거. for day의 준말이거든요. FAD가. 그거를 이제 한두 달 정도 반짝 트렌드가 있는 거를 FAD라고 하고 한 1년 동안 흘러가는 걸 트렌드라고 하고 몇 년이나 아니면 한 1, 20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메가 트렌드가 이른바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의 정신을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하고 트렌드 중간쯤 되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정권 교체는 프레임이냐? 아닙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구조에 대한 고민이에요. 정권 교체에서 뭐하지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은 프레임 없는 전쟁을 치렀는데 프레임을 던진 게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2030 사회에서 젠더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경제에서 빈부격차로 시달리고 있고 진보 보수 진영으로 시달리고 있고 영남 호남 지역으로 시달리고 있고 수도권 지방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갈등에 대한 염증이 좀 있었던 거네. 염증이 있죠. 근데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 1위인 나라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면 연간 172조의 그 갈등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갈등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치유하고 연정으로 가면서 최고의 경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의 정치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서로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 연정이었다. 그렇죠. 그 국민통합정부는 연정의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던질 때는 15, 16년 전에는 시기상조였지만 그 20년 동안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등이 조장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이 만들어졌으므로 이제는 갈등을 치유해야 된다. 그럼 화합하고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게 국민통합정부 이게 시대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정권 교체가 절실하고 치열하고 이 정부가 싫었냐 하면 프레임을 누르는 그 정치 구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프레임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정권 이 프레임 그러니까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걸 조금 일찍 던졌으면 그럼 이제 그 전에 또 그 안에 무슨 정신이 나오냐면 정권 교체가 이렇게 필사적이었구나. 그럼 왜? 그럼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싫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왜? 또 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내로남불이 그렇게 싫었구나. 내로남불은 불통이고 대화가 없는 거고. 그럼 내로남불의 시작은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지?
아, 부동산 정책이었구나. 음. 그래서 근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이번 대선은 무슨 대선이었습니까? 보면 부동산 대선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말 통렬히 반성했으면 선거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에 저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의 방향이 이쪽 그러니까 이제 시장 공급 위주의 어떤 정책들 예. 그리고 공약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은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 서민의 주거 안정이랄지 예.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예. 그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그다음에 유주택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 예. 이게 이제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란 예.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더 국민의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예. 몇 가지 놓친 측면들이 있죠. 음.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아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으로 밀고 간 거예요. 그 정책 방향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 그러면서 이제 그 놓친 것들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투기 잡는 거 국민들 다 동의해요. 그러면 집 20채 30채 갖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서울의 자가주택 비율이 43% 떨어졌거든요. 그럼 주택이 이렇게 공급이 돼도 자가주택 비율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투기를 잡는 건 맞아요. 맞는데 중산층과 서민이 살 수 있는 공급 정책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놓쳤었다.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하는 부분은 논쟁적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정책을 권장하잖아요. 예.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과연 우리 사회의 정치 이념적, 그다음 사회적 욕구 이런 것과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건 민주당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뜻입니다.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할 때 아주 언밸런스하고 비이성적인 사회 구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제 사람이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게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 아닙니까? 예.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들이 왔으니까. 그래, 이 방송 없어지겠네, 이런 얘기하면. 예. 나쁜 짓 해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예.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고, 나도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리고 겉으로는 나쁜 짓 안 하는 척하고 뒤로는 무궁무진한 온 가족을 동원해서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부인도 동원하고 장모님도 동원하고 막 이래서 나쁜 짓을 좀 해야 되겠다. 사기도 좀 치고 사기를 친 상태에서 그 피해자로 또 둔갑하는 이런 그 신기술도 발휘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누가 뜨끔하겠죠. 이 얘기 들으면. 예. 그러면서 이 방송 없어지겠죠. 뭐 이슈오도도 없애려고 나오신 것 같아. 아니요. 예. 지금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요. 예. 분노에 있어요. 멘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치고. 예. 예. 저도 본인 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본인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 얘기할 때 부인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집사람 엄마를 얘기할 때 장모님이라고 해요. 예. 세 명을 붙여갖고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 PD님이 쫄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PD 뭐 예. 쫄았어요? 아니, 편집할 때 날려버릴 겁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갈등을 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도대체 뭔가? 음. 욕망을 갖지 마라, 욕망을 절제하라, 욕망을 자제해라라고 하는데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자본주의입니다.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 신성시한 제도. 욕망은 강정한. 정당하다. 욕망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정당한 예.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인정한 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과 사회학에 나오는 정통 이론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손에 손을 잡고 지금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 그렇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 체제인데 그렇죠.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 신성시까지는 아니어도 예. 긍정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당연한 잘 살고 거죠. 싶은 욕망, 남보다 예.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적절하게 시장에서 컨트롤되고 조정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해라. 그러면 공익에 충족될 것이다. 뭐 이런 그리고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것은 일정 예. 정도 충돌하면서 견제되면서 예. 질서는 잡혀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할 거냐. 무주택자들, 예. 무주택 중상층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가격이 뭐 강남 주도 그리고 뭐 마용성 이쪽은 뭐 10억 정도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사람들의 느끼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43% 빼놓으면 57%가 집이 없는데 서울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2030 세대한테 예. 야 임대주택 좋아. 그럼 납득 못하지. 이건 유럽 마인드죠.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 납득을 못해. 2030이. 납득이 안 돼. 무슨 이게 예. 개그 프로의 유명한 얘기냐.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아니 당신들은 집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서. 아니 그리고 40대 50이 돼갖고 애들 두고 애들 다 컸는데 예. 엄마 아빠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40대 50대 됐을 때 엄마 아빠 우리 집 어디 있어? 그럼 나는 국가의 정책이 임대주택이므로 임대주택에 계속 살았어. 이게 좋은 거야. 그럼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특히 그 땅 뭐 죽을 때 물려줄 땅 한 떼기 없는 게 가장 큰 서러움 중에 하나라고 온갖 글에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집이 어디 있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논쟁적 여진이 있지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 잡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투기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이 좀 더 있었어야 되고요. 공급도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주택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예. 느닷없이 거기는 임대주택으로 그냥 다 때려버려요. 그럼 없는 사람들이나 2030은 우리는 언제 집을 갖는 꿈을 꾸지? 그러니까 욕망과 가치의 교묘한 적절한 어떤 접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5년 전 동안에. 욕망을 긍정시하는 자본주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접점을 못 찾고 가치나 명분만 지나치게 주입을 시키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산속에 들어서 도 닦고 성직자 하면 되죠. 그렇지. 이제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데다가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43% 빼놓고 서울에 57%인데 자가주택 비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공급은 많이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집을 살려고 봤더니 10억, 20억 올랐어. 그럼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절대로 민주당에 표 안 찍어요. 그냥 그 5년 동안의 그 분노, 설마 하다가 2018년 그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지지한 사람들 임대차 3법까지 해가지고 다 불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 집 사지 말라고 곧 집값 떨어지고 일본식 버블 30년 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경제학자들 다 뭐 됩니까 이게. 그런데 어쨌든 자,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살 가망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꿈에 그리던 강남 진출 한번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잖아요. 예? 살긴 강북에 살면서 강남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 강북 사는 사람들 중에 7, 80% 돼요.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집에 있다가 강북에 사는데 그러다가 성수대교 건너고 영동대교 건너고 동호대교 건너고 강남 가고 쇼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나는 언제 여기 살지? 제 얘기가 현실성이 없나요? 근데 점점 그 꿈은 멀어져. 아니 이제 꿈도 아니에요. 그 꿈을 꾸는 순간 너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건방진 놈이 어떻게 7, 8억짜리 그 집도 못 살면서 40억, 50억짜리 집 살 꿈을 꿔. 넌 범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임대주택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가봐야 돼요. 11평, 15평짜리 가봐야 돼요. 그 3명, 그 가족 3명 되고 4명 되고 그거 살 수 있는지. 그러면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대주택도 25평에 살 수도 있고 33평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임대주택 내부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고 임대주택에서 10년, 15년 살면 자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싱가포르 모델이죠. 꿈이 있어야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평생 한 2번 정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거든요. 사실 민간 분양으로 전환시키면서. 아니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분들이요. 그 경알못이에요. 경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평생 사업을 해봤고 우리 집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본주의 철학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상식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이 선택한 것은 결국은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예요. 20대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0억, 20억 집이 뛰어갖고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집이 한 채야. 아니, 집이 한 채야.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1가구 1주택이야. 세금 낼 때가 되니까요. 그럼 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시지가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부는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정부가 정무적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무적 정책 능력. 모든 정책은요. 정무적 얼굴과 성격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집값이 자연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시지가 현실화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만 올라가는 거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을 때 타협을 해줘야죠. 그게 사회적 타협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공시지가 현실화도 같이 맞춰서 올라가? 그럼 곱하기 이 2배 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징벌하는구나. 나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진행 잘하세요. 그리고 왜 징벌한다는 느낌을 받냐면요. 부동산 집값은요. 수요는 늘 늘기 때문에요. 집값은 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뛰는 집값은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뭐 죄졌어요? 왜 잡는데요 맨날? 뭘 잡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책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정책하는데 그 밑에서 현실 인식 없이 주택정책 편 사람들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뺏기게 만든 그 장본인들 다 숨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뭐 김수현, 김현미? 아니 저는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전 이름 얘기하고자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했던 분들이 있어요. 권한과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면 권한과 책임이 1대1 동등한 그람수가 돼야 됩니다. 본인들이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요. 왜 그거 다 정책해놓고 대통령만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다 떵떵거리고 또 어디 가서 교수해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무주택자들에게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유주택자들에게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집값 올라간 사람도 반발. 그쵸. 그러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증세 정책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세금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걸 갖고 보세요. 자 제가 70만 원 내다가 100만 원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집값이 많이 뛰었어. 그럼 한 30만 원 오른 건 좀 익스큐즈가 돼. 그런데 느닷없이 200만 원 뛰어요. 2.5배가 뛴 거거든요. 집값 10억, 20억 뛴 거에 비해서 그게 돈입니까? 라고 무주택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집값은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가상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유주택자들은 또 그렇게 답변을 하죠. 이렇게 답변을 가상의 자산이고 200만 원 오늘 당장 내는 현실의 자산이에요. 이런 건 미세하게 검증을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좀 디테일하게 어루만져주는 정책.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증세한 정책 갖고 이기는 정당 봤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24만 7천 표라는 거는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잘한 거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놀랍도록 잘한 거죠. 그리고 그 놀랍도록 박빙의 차를 승부 예측한 정봉주는 더더욱 놀라운 거고.
보니까 깔때기로 인식하시는 거구나. 아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그 이 슬픔이 있어요. 예. 깔때기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예. 마음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보여요. 3% 5% 지금 국힘에서는 9%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그럼 국힘도 정당이 제대로 되려면 9% 이기겠다고 했던 사람들 여연- 이준석 대표 10% 이긴다 그랬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돼요. 그 여의도 연구소 사람들이 지금 다 징계해야 되죠. 예. 그렇죠. 이준석 예. 대표가 국힘에 무슨 부정적 폐해를 끼친 줄 아세요? 어떤 부정적 폐해? 10%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왔어요. 아, 이준석 대표가 노린 겁니까? 그거는 아니겠지.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그 당선자가 당선 안 되길 바랬다라고. 아이, 그런 마음 그거는 없었다. 너무 내피셜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없었다. 예. 어떻게 보장을 해요? 아니 장담해요? 보장은 못하죠. 장담해요? 예, 장담 못하지. 장담 이준석 못하지만. 비판하는 사람 그 얘기 해요. 그렇지. 당내에서 예, 당내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예. 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다. 둘이 맨날 싸웠으니까. 왜 아. 설득력이 있는지 아세요? 왜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쇼트랙 대표가요. 아. 계파가 틀리면 야 네가 금메달 못 따고 일본에 주고 중국에 주는 한이 있어도 다른 계파 금메달 못 따게 해. 이런 기사 못 보셨어요? 그러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왜 이준석 대표는 안 그런다고 그 맹신을 하시죠? 아니 맹신까지는 아니고 저는 뭐 순진하니까 뭐 설마. 아니 그래서 지금 3% 10% 갖고도 이 얘기 갖고도 하루 종일 얘기해요. 네. 그럼 국힘에서 네. 3% 10% 얘기했던 사람들 5% 17% 얘기했던 사람들 다 징계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분석 맡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쭉 듣다 보니까 자, 그럼 민주당으로 돌아와야죠. 이제 또 민주당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암담해. 지방선거나 암담하지 않아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뭐가 암담합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그래도 내세워서 24만 7천 표를 했는데 서울은 적고 서울을 수복할 가능성은 지방선거에서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좀 유리했던 측면이 있고 그런데 다른 제주 뭐 호남 이 정도 남는데 그렇게 되면 19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지금 12대 7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주까지 포함해서 한 4개 정도만 안전하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172석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예.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예.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예. 민주당으로 와야죠. 다시. 민주당. 예. 페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페인이 아직 안 끝났구나. 아직도 페인이 안 끝났어? 이거요. 예. 수도 없이 얘기해야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1월 4일 날 국민통합정부를 던지려고 후보가 결심을 했는데 그걸 막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고서 40일 동안 뭐 했죠? 소확행했어요. 그렇게 이제 페인 분석이 들어가는구나. 소확행 뭐가 남아있죠? 소확행 때 남아있는 거는요. 그때 남은 거 쓴 구호는요. 위기가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때 프레임은요. 유능무능이었어요. 소확행 때는. 예.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소확행 안 해도 유능하다라는 거 다 알아요. 소확행했기 때문에 유능한 후보가 됐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유능한 거 보여줬거든요. 행정가. 자 40일 동안 소확행하면서 뭐 남았습니까? 3% 나가고 3%가 나라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다음 머리 탈모 환자들 예. 보험해 주겠다 그랬어요. 다 남았어요. 그게 표로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지. 예. 그럼 소확행 정책을 누가 짰는지 누가 그 전략을 수립했는지 그분들 물러나야죠. 이러니까 그 비상 상황에서 물러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물러나야 될지. 근데 지금 물러났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물러난 것 같아요. 예? 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 그럼 40일 동안 전략이 없이 2월 14일 날 던지거든. 2월 13일 날 안철수가 후보가 던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명동선언을 통해서 국민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국민통합정부를 미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동안 민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국민들이 잘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했고 이재명 후보가 잘했고 송영길 대표가 잘했고 했기 때문에 0.73% 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팬이 또 나오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 예. 부상 투혼. 그럼 송영길 후보가 왜 물러나죠? 형식 논리죠. 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젖잘싸 아니에요. 이번에는 승리한 패배라고 제가 딱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패배했다고 누가 물러나고 책임지고 물러날 게 아니라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잘 싸웠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지방선거까지 대회전을 치르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러고 물러나야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송영길 대표한테 했어요. 절대 물러나지 마라. 근데 이제 물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물러났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고 공동위원 물론 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민주당 얘기로 예.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젖잘싸. 그런데 임박해서 여론조사라니까 0.7% 진 것도 있고 1.2% 이긴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예, 맞아요. 민주당이 예. 발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예. 이때 저도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가 다 잡아냈던 거예요. 선거 와중에 선거하면서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이제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제 팀을 갖고 제 팀을 갖고 아니라 제가 어느 팀에 포함이 돼서 놓친 게 안철수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하는 그 그림을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쪽에서도 오케이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겉으로 오는 거 보면요. 단일화 전에. 예. 단일화 전에요. 2월 24일 날, 2월 25일 둘째 토론 두 번째 공식 토론하기 전에 2월 24일 날 오후 3시에 송영길 대표가 국민통합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관을 찾아가요. 그때 그 맥락이 비슷하다 그랬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 대공주의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어서 혹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안창호 선생 대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상해 임시정부에 가봤더니 계파, 이념, 지역 갖고 박터지게 싸우니까 야 우리 이념 진영을 다 뛰어넘고 하나로 되자. 이게 대공주의예요. 예. 대공주의를 그냥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동세상 얘기를 해요. 그때 대공은 크게 함께하자는 그 대공이네. 대화합이죠. 예. 그리고 국민통합을 얘기해요. 네. 야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거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거를 똑같이 얘기해요. 대공주의, 대동세상, 국민통합. 다 대공주의만 빼고 대동세상 이재명 후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경선 때. 예. 국민통합은 본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당제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25일 날 2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화합하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늘 주장하던 건데 실행에 옮기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의총을 열어 일요일 날. 맞아요. 의총을 열어갖고 다당제 선거제도 개편하자. 결의를 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 기대를 하고 공을 들였던 거죠. 안철수와 단일화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리고 3월 1일 날 재야 어르신들이 뭐 법륜스님 맞아. 그다음에 예. 윤여준 장관 막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맞아. 예. 국민 통합 정부로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갈등을 끝내고 대립을 끝내고 그러면서 3월 3일까지 답변을 하라 그래요. 후보들은. 근데 심상정 동의, 이재명 동의, 안철수는 주장한 거 보면 동의할 것 같아. 그래서 3월 3일 날 우리는 3월 3일까지 그 어르신들 시한을 줬기 때문에 3월 3일 날 셋이 모여서 국민통합정부에 사인할 줄 알았어요. 야, 이게 3월 3일이 이랬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방송 나갔고 3월 3일 날 역사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3월 3일 새벽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네, 진짜. 둘이 단일화를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도 감지를 했겠다. 이 내용은 감지를 못했어요. 예. 흐름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예. 철학적으로 뿌리 깊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몰랐어요. 다만
뭔가 통합적 행보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 게 아니고 제 해석은 2월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하고 그때도 한 5, 6% 이기는데 윤석열 후보는 꼬꾸라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3월 3일 날 급히 황망하게 황급히 단일화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정권을 잡았는데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페인이 나오죠. 그럼 그렇게 박빙으로 진다라고 사는 상황이었으면 왜 심상정 후보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0.73%나 1%로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겨도 1%고 저도 1%라고 하는 얘기를 정봉주가 온갖 곳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심상정 후보와 국민통합정부 정책연대 정치연대를 왜 제안하지 않았을까? 정의당이 제안을 진짜 안 했어요? 아니면은 내부에서 예. 정의당의 정치적 칼라 때문에 통합하거나 단일화해도 표가 안 온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0.73으로 질 것 같으면 2몇 % 받았잖아요. 그렇죠. 반은 안 온다고 해도 반이 왔다고 한다면 이기지 않았을까? 이건 저도 놓쳤던 거예요. 그게 또 결정적인 페인의 하나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앞에 거는 다 보였던 거고. 예.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건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페인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정책연합 기존의 마지막 한 3주 동안 이야기했던 정치교체, 쇄신, 그다음에 광폭 행보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 그건 이제 그렇지 지금부터 않습니까? 이제 맞아요. 예. 맞는데 또 재밌는 게 정치학에서의 원론이요. 예. 정책연대와 통합, 연정은요. 예. 이긴 자의 전유물입니다. 아, 못하는구나, 패자는. 아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서 예. 막 짓밟고 있는데 야 우리 연대하자 화합하자 이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카운터 어택이 먼저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 반격하는 게 먼저죠. 그 윤석열 당선인이 됐다고 뭐 국민이 죽어갈 것 같습니까? 방송은 죽어갈 것 같은데 이슈 얻어도 그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시기이고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예. 들어올 건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전에 또 한번 모시겠죠. 뭐 이슈 오도독에서. 저를 감옥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없어. 그리고 아이고 저는, 이 프로도 계속 해야죠. 그리고 저는 예. 감옥 갈 이유가 없는 게요. 예. 제 모든 방송을 들어봐도 개인 비리나 개인 비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신공격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표의 향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이거는 우리 진영을 지지했던 사람들도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특정 유튜브 특정 방송에서요. 예. 계속 개인 비리를 추적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다 공격 많이 받았어요. 예. 개인의 비리는 진영을 단결시키고 예. 전혀 표의 향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제도적 법적 문제가 될 경우는 표는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제도적 김건희- 법적 문제만 될 때만. 그러면 김건희 씨 이력서 허위, 과장, 허위, 조작 의혹이 있을 때 3%에서 5% 떨어졌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만 언론이 붙어요.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 김건희 씨가 예. 과거 뭐 했든지 그거요? 전혀 표 안 떨어뜨렸어요. 예.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고. 주가 예. 조작 의혹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대응을 해줄 때 표가 떨어집니다. 검찰 대응 안 했잖아요. 대응하는 김호수를 왜 자릅니까? 그렇죠. 그럼 김호수에 대한 처신의 거취의 문제도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음. 여러분 편 들었어요. 음. 근데 왜 거취 표명하라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은 전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방금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예.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금 검찰이 잡고 예. 놔주지를 않았다. 이미 뭐 무죄인데. 김재원하고 친하니까 한번 씹을게요. 한번 비판할게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수 당의 주류인 듯하지만요. 예. 당선자 주류는 아닙니다. 당선자 내부의 흐름 잘 몰라요. 제가 더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속상해요. 어디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속상해 하시는데 지금 속상해요. 더 속상하게 만드시네. 아니 지금 지난번에 무소속 출마하려다 불발됐잖아요. 예, 아니 저하고 그랬죠. 친하다니까요. 예, 저도 예. 많이 어드바이스 있고 지금 예.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출마 맞아요. 선언했기 때문에 속으로 끌당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럼 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안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 행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하는지. 예. 왜 아까 국민통합이랄지 협치랄지 이쪽으로 가면서 이슈를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예. 훨씬 더 지지율을 높게 올리고 초반에 전국 주도권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청와대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예. 이게 득점이 되나? 이게 득점이 안 될 것 같은 거를 왜 계속 이슈로 만드는지. 진행자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이 프로는 폐지됩니다.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돼서 이게 차라리 자영업 문제랄지 코로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슈를 가져가면 저쪽 관점에서 보면요. 예. 최경영 진행자는요. 예. 기본적으로 사상이 삐딱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왜 버벅거리세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요. 예. 저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본인들은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바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상이 삐딱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저는 그게 맞는 정치고 그렇게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선자한테. 근데 왜 청와대 이전이랄지 여성가족부 폐지할지 그건 그냥 선거 때니까 예.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정부조직법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든지. 저는 청와대 이전 찬성합니다. 그래요? 여가부 폐지 찬성해요. 그래요? 계속 그렇게 밀고 가서 그 끝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한번. 아니 근데 진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정말. 삐딱하다니까요. 전 찬성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진짜 우국충정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국충정이 아니라 우윤충정입니다. 우윤충정인가? 무슨 우국충정이에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대통령이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죠. 예. 예. 벌써 사사히 삐딱해 대통령 아니 그건 망을 바란 미필적 고의가 숨어 있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김용옥 선생이 옛날에 EBS에서 그 말씀을 예. 하셨어요. 어지러운 지도자는 있어도 예. 어지러운 국가는 없다. 그럼요. 예. 그게 이제 그 맹자 사상의 왕도 패도 정치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왕도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고 음. 패도는 자기를 보고 하는 정치거든요. 음. 왕도 정치는 그러잖아요. 왕도 바꾼다. 성도 바꾼다. 그게 역성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맹자. 예. 이씨 조선이니까 왕도 바꾼다. 역성혁명이다. 누가 바꾸냐? 국민이 바뀐다. 바꾼다. 국민은 하늘이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국민이다. 그렇죠. 백성이다. 이게 그렇죠. 왕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만 보고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삐딱하지 않게. 예, 삐딱하지 않게. 우윤충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윤충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윤충김. 예, 우윤충김? 예. 그 윤석열 당선자를 위하고 김건희 씨를 충성하는 심정으로. 우국충정으로 갑시다 그냥. 우윤충정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참 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봐주지 않고 더 얄밉게 봐요 저를. 예. 왜 그렇죠? 너무 얄밉게 생겼나 제가? 너무 바른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찬성해요 청와대 이전. 글쎄요. 왜냐면 그게... 사자 들어간 사람 다 찬성합니다. 예. 도사, 법사 이런 사람들 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사는 찬성한다. 예, 봉도사는 찬성합니다. 봉도사는 찬성한다. 그 끝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 모든 일의 결론이 있잖아요. 인과관계예요. 결론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정치학의 원론이요. 정치학 개론에 예. 지도자는 가급적 누구나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싶어 해요. 윤석열 당선자도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겠죠. 지도자는 통합을 하고자 한다. 통합은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나 측근은 권력을 뺏기고 분산되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한다.
결국 속마음은 예. 측근들은 반대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가 힘이 강하고 자신의 소신껏 가려고 하는 사람은 통합을 주장하고 측근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통합을 주장하되 결국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럼 측근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바른 말 하니까 방송 없어진다니까요. 아니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반영돼 있다. 아니 통합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인사들이 대거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경제나 부동산 쪽을 주로 보니까 네. 김경환 전 차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정책에 관해서 지금 유심히 보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제를 바꾸려면요. 예.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국가사는 정치에 복속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합정부를 제안했어요. 방금 제가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 통합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통합정부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까를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나눌까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돼요. 예. 자, 근데 통합을 던졌어요. 근데 통합을 몰라.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정알못 같아. 정치를 모르는다. 예,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정치의 요체는 통합과 화합입니다. 조정입니다. 예.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후보 시절은 뭐라 그랬냐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대장동 수사나 뭐 이런 그 정권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사. 예,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누구를 내정할 것 같은 얘기도 해요. 예. 이미 그때 임명을 했습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통치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정치는 대화고 소통이고 화합이거든요. 자, 그럼 통합은요. 누구하고 통합을 하냐면요. 손을 잡는 겁니다.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자기를 찍지 않은 52%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찍은 48%는요.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했던 공약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고 정말 통합은 화합은 연정은 나의 손을 잡지 않았던 52%의 손을 잡는 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성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거다 통합은. 근데 김호수 나가라. 뭐 공공기관장 인사하지 말아라. 아, 이렇게 바른 소리만 할까 왜? 미치겠어. 나 같이 방송하다 나도 잘릴 것 같아. 아니 지금 나온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뜻 아니래잖아요. 그런 뜻 아닌가? 예. 이게 진행자하고 패널이 바뀌었어. 오늘 바꿔야 돼. 예.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얼굴 빨개졌어. 큰일 그런 났어. 의도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해서 통합 행보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예. 첫 번째 던진 아젠다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에요. 예. 첫 번째 아젠다가 이거 사람들이 그냥 통합이고 뭐 그 사람 좀 사면 복권 해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명박 사면 복권을 바라는 층은 자기를 찍었던 48%에 있을까요? 찍지 않은 52%에 있을까요? 48% 있겠죠. 48% 자기 식구 감싸는 게 무슨 통합입니까? 이렇게 유도하면서 나보다 유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니 근데 그게 또 48% 중에서도 아주 열성 지지자들이에요. 열성 지지자를 보고 하는 건 통합 정신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친이계 쪽이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건 뭐 그다지 크지 그 정도는 않아요. 크지 않고. 예, 그다지 크지 않고 통합 정신을 구현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두 번째 인사의 문제입니다. 인사의 문제.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예. 실패하면 대통령 실패하는 겁니다. 이명박 사면 복권이 옳지 않은 정책이에요. 옳지 않다? 예, 그런데 이걸 또 한 발 더 나갔고 문재인 정부에게 빅엿을 먹이는 정치 프로세스를 밟았어요. 이걸 언론에다 대고 먼저 얘기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그러잖아 친구에서. 예?
유호성이 하와이 가라 그러잖아. 장동건도. 그 장동건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이 네가 가라. 예. 예? 사면하고 싶으면 네가 하세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 이거는 제한할 수 된다며 있는데 이미 당선자의 제한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압박입니다. 제한과 압박을 구분 못하나요? 그럼 본인의 손으로 기소했고 본인의 손으로 공소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면복권 해주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를 표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나오면서 일성이 정치보복한 문재인 대통령 평생 원한을 품고 살겠다. 그리고 내 사면복권을 제안한 윤석열 당선자에게 감사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아니 이거 뜯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겠네.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떠나도 40% 지지율 갖고 있는데 무슨 바보로 봅니까? 거기다 이제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사면까지 거기에다가 연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엿장사들입니까? 엿바꿔먹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맨날 욕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찍고 나눠먹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지. 대통령이 하고 싶고 욕먹고 싶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김경수, 정경심 사면복권하고 싶어서 사면복권하고 본인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 국가가 재테크로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역사에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왜 거기다가 압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경수 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렸고 그다음에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다고요? 예. 그럼 꼼수일 수 있죠. 김경수 단독으로 못하게 그 태클 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제가 저는요. 보기에는 약간의 말 실수 같은데. 그게. 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경수,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라 그래요, 그거는. 근데 정치는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대로 끝까지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 통합은 누구의 전유물이라고 그랬죠? 이긴 자의 전유물입니다. 아니 그래도 5년 동안 이겼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라도 그러면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맞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달리 생각할걸요. 아마 김경수, 정경심 좋습니다. 이쪽은. 그러면은 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맞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그러면 아니 정경심, 김경수도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물어볼 거면 이건 내로남불이 되고 형평성의 원리가 깨지니까 다 물어보고 하세요. 사실은 서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적절한 시기 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정치인들이랄지 정경심 교수를 사면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정말 모습.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예. 그 제안을 먼저 대통령께 했었어야죠. 아. 하고 이건 비공식적으로 해서 예. 해주시면 예. 내가 취임하면서 김경수, 정경심 사면복권을 하겠다. 그럼 모양새가 그러면 가장 좋겠죠. 통합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 상상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아량이 부족하든 최경영 진행자가 대통령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프로는 또 없어져요. 3번 죽였다. 3번 죽였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통합의 정신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건 게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아름다웠을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묘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소통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데 지금 정할못 씨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계속하는 게 당내 인사를 보면요.
장제원 비서실장을 전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거 보면서 아 여기는 당내 소통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본인이 편해서 했을 수 있겠지만 당내에서 국힘 내부에서 대표적인 갈등 유발자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본인은 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국힘 내부에서도 선명한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사안 건건별로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갈등을 고의나 거의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유발하는 사람으로 볼까? 저는 후자로 볼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인사 스타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검찰총장 시절에요. 검찰청 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을 임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특수부 출신들을 임명을 했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특수부 출신이 검찰총장이 되면 공안부를 세우고 또 형사부도 올리고 이러면서 균형을 잡고 견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인사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터뷰하면서 삼성 수사하고 공소유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제가 팀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돼갖고 그랬다는 후문이 있어요. 예. 이 얘기가 뭐 어디까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랬답니다. 그러면 또 그 허위사실로 이렇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후문이 있고 예. 그때 또 보면은 대부분이 그 특수부 출신인데 공안도 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는데 왜 다 특수부 출신을 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안도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특수부로 세팅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편안한 사람으로 인사를 하는 스타일 아닌가. 이렇다고 한다면 통합과는 좀 다른 이미지고. 예. 그다음에 인수위 보게 되면 그 특정 대학교 출신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특정 대학교 출신 예를 들어 대학원 뽑을 때도요. 학부를 타대학 출신으로 많이 뽑는 게 동정 번식의 우를 피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토론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 인수위 인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 측근들만 세팅해 놓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서울대 5060 남성 이거는 뭐 분석이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김재원 의원도 제가 최고위원도 제가 친한데 김재원 의원도 물 먹고 지금 저 변방으로 하방할 준비하고 있고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김영남 의원도 검찰 출신인데 인간이 독하지 못해서 검찰에서 특수부에서 크질 못한 것 같아요. 예. 인간 성격은 좋은데 예. 그런 사람들도 별로 가까이 안 쓰고 이런 걸 보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죠. 우려. 예, 뇌피셜적 우려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신 게 있었을 텐데 예. 그 말씀은 안 하시네. 아니요, 저렇게 우려하면 국민들이요. 예. 시청자분들이 예. 저 정도 얘기만 들어도 공감이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쿨떡처럼 얘기하면 찰떡처럼 알아듣는 거죠. 다 했어요? 예, 다 다음에 했고 또 하냐면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야 될 거요. 예. 더 있으세요? 2% 안 죽을 테니 안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요 적절치 않습니다. 민주당. 예, 왜 적절치 않으냐면요, 지도부에 있었거든요.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데 원내대표는 왜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을 하는 기류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다. 예, 그게 맞고 그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원칙이 이거 아니에요. 이번 송영길 대표가 책임지고 있어서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 책임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공동 책임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최강시사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세 가지를 들더라고.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좀 수습해야 될 일. 그다음에 쇄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다. 자기의 책임이 맞다.
자기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게 맞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예.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독재자들이요. 쿠데타하거나 권력을 찬탈할 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세게 비판하시네. 예. 아니에요. 윤호중 그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나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또 그 시각으로 보면 맞네. 그래서 저는 예. 당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 외 인사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당 외 인사가 민주당 들어오는 게 성향에 아니면 민주당 성향이 아닌 분도 괜찮습니다. 민주당을 좀 쇄신할 의지가 있는 분이면 당 외에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 바뀌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럼요. 좀 참신한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 그 검찰에 대해서 권성동, 권영세가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예. 검찰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킬 능력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까지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 정파의 성향을 갖고 있고 예. 지금 지방선거에 전략공천 운운하잖아요. 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졌어요. 졌을 때는 당원의 바다에 모든 걸 결정을 빠뜨려야 됩니다. 국민의 바다에 다 던져놔야 돼. 무슨 전략공천입니까? 예. 전략공천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책임질 사람들 지도부 몇몇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예. 경선은 뭐예요? 국민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서울, 경기, 인천 제일 중요하거든요. 당원들이 동의해야지 열심히 뛰잖아요. 당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긍정하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은 경선입니다. 그런데 전략공천 얘기해요. 제가 한 발 더 나갈까요? 김동연 후보 합당을 하면서 합당이 아니었죠. 합당이 아니었죠. 그 후보 단위로 하면서 예. 지지하면서 지금 경기도 전략공천 얘기가 나와요. 저는 김동연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특혜 바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경기도 나가고 싶으면요. 경기도 뛰고 있는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선해야죠. 경선해라. 예. 그럼 본인이 경기도에 30년 살고 아주대 총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충북 출신이기 때문에 충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충북은 이번에 지니까 충북 나가고 싶지 않은가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 선배로서 따끔하게 일가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오늘 그 비디오는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 얘기가 뭐 잘못됐습니까? 예. 아니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합당. 예. 합당을 아직 안 했어요. 합당하다. 6월 1일까지 안 됩니다. 지방선거까지 안 돼? 안 됩니다. 거기도 안 돼? 거의 결렬되고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힘 잃지 말고요. 제 방송 듣고 보고 힘내십시오. 5년까지 안 갑니다. 마지막에는 또 정봉주 TV 깔때기 하셨습니다. 아니요. 5년까지 안 갑니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5년까지 안 갑니다. 예, 5년까지 안 갑니다. 아, 4번 죽이셨습니다. 이슈 오도독을. 예. 최경영 이슈 오도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